네. 사실 이런 데서 강의해보는 게 처음인데요. 오늘 제가 쓰는 것도 이것도 이런 것도 제가 처음 써보는데 하여튼 IBS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천준우 이렇게 오거나이즈 해주신 천준우 교수 단장님과 이재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제가 뭘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를 해왔고 그냥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마 대학원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연구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미래에 추구하려고 하는 실험실 모습도 이제 아마 IBS에서 추구하는 모습이랑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이제 옛날 학부 때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2000년도에 찍은 건데 아마 2000년도 되게 오래됐는데요. 19년 전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근데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의대를 나와가지고 다들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의대를 나와가지고 환자를 안 보고 연구를 하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의대 다닐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뭐 대학원 갈 때 의대 들어갈 때부터 내가 무슨 과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죠. 사실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고 90%는 이제 그 환자도 보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게 이제 갖고 있다가 한 본과 1학년 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는 기초 교수님들 이제 저 같은 제가 지금 자리에 있는 같은 기초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그러니까 임상생들은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되게 바쁘시고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분들 사실 저는 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기초 선생님들은 되게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젊은 학생들을 상대하잖아요. 그 임상 선생님들하고 아픈 환자분들 이렇게 계속 이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보고 이제 젊은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관심이 좀 있다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생각한 게 이제 본과 3학년 때, 의대는 이제 4학년까지 있는데 3학년 때부터 이제 실습을 돌아요. 사실 의대에서 실습을 도는데 실습을 돌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그때가 제일 의과대학에서 제일 재밌는데 본과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업 듣고 그럼 너무 재미없죠. 사실 재미없고 막 무슨 병이 있다 얘기하는데 환자를 본 적이 없으니 와닿지도 않죠. 근데 이제 3학년 때 돼서 이제 실습 돌 때 그때 이제 가운 입고 실습을 도는데 그때는 사실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데 자기가 의사 된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사실 그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도 잘 몰라요. 이게 학생인지 의사 선생님인지 구별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하여튼 재밌게 저는 다녔었거든요. 근데 엄청 재밌었는데 근데 실습을 한 6개월 정도 돌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을 할 때도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물론 많이 좋아지죠. 많이 좋아지는데 이게 막 완치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사실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일어나는 그런 이제 완치되고 이런 경우는 일부과 예를 들면 이제 외과 같은 경우에 수술해가지고 이게 딱 완치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몇 개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특히 내과나 이런 다른 과들은 아픈 사람이 들어와서 뭐 계속 아파서 계속 병원 다녀야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유전 질환 쪽은 대부분 유전 질환은 아예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조차. 그래서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랬다면 끝인 거예요. 그냥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의학이라는 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의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학이 뭔가 좀 되게 저는 아프면은 그냥 병원에 가면 다 낫는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본과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3학년 때 실습을 돌면서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이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말부터 이제 연구를 해야 됐던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전에도 갖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실습을 돌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보시니까는 이렇게 여전히 엄청 이제 삶이 이렇게 바쁘시고, 엄청 바쁘시고, 그 다음에 좀 반복적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연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근데 사실 뭐 임상도 하고 싶죠. 환자도 보고 싶고, 그래서 두 개 중에 이제 고민을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이제 두 개 다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아마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도 연구하겠다는 학생들도 연구만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고 이제 먼저 다른 교수님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찾아뵈면서 이제 하나 한 명씩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도 하고 싶은데 임상도 하고 싶고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두 개 다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떤 교수님들이 특히 임상 교수님들은 안 된다. 두 개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개 다 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두 개 다 할 수는 있는데 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다 보니까 일단 근데 연구를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임상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일단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일단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임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길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고 이제 일단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2001년도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면허를 딴 다음에 이제 장롱 면허로, 그때부터 장롱 면허죠. 2001년도부터 이제 해가지고 박사 과정을 이제 나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사실 나노 사이언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노 이쪽 필드에서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박사 과정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박사 과정 끝나고 이제 제가 병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보니까는 친구들은 벌써 레지던트 끝날 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들어가면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갭이 엄청 커지는 거죠. 갭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년, 5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5년을 했는데 내가 뭔가 끝내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5년이 그냥 아깝잖아요. 그래서 포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해서 뭐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제가 그때 2010년도에 이게 포닥을 하고 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뭐 하고 있냐고, 거기서 왜 환자 안 보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 저보고 빨리 들어와서 인턴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 연구가 좋아가지고 어쨌든 계속 이제 포닥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꼭 저뿐만 아니고 다른 그 기초한 사람들도 이제 아마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텐데, 뭐 카이스트에 있는 이정호 교수, 제 2년 후배인데 아주 잘하고 있죠. 지금 카이스트 연구를 아주 잘하는데, 그 이정호 교수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교수가 됐는데도 부모님이 임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교수보다 임상이 좋아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주 잘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잘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 박사과정 할 때는 이제 그런 집안에 반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반대가 있어도 꿋꿋하게 그냥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 연대는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분야가 제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직공학이라는 걸 했었고요. 박사과정 동안에는. 그 다음에는 포닥 동안은 스템셀 쪽으로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부터는 DNA 에디팅, 진 에디팅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가 사실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야가 계속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2010년에서 제가 그 전과 후는 정말 많이 다르는데, 계속 세포만 갖고 놀다가 그 다음에 DNA로 바뀌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죠. 분야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 그림 하나를 다 얘기해 주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박사과정 때는 이 조직공학이 한참 이제 뜨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블루오션이었는데 사실 블루랑 레드 중간점 됐었죠. 들어갔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스템셀로 바꿔 탔어요. 그래서 포스닥 때 스템셀 했는데 스템셀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분야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과감하게 버리고 2010년도부터는 유전자 가해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연구할 당시는 정말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때는 전 세계에서 유전자 가해 연구한 사람이 한 20개 팀 정도?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딱 저 말고는 김진수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나머지 어떤 분들도 유전자 가해 하신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좀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근데 그 유전자 가해라는 분야는 굉장히 뭐 스템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분야가 더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DNA를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걸 하고 있는데 뭐 또 이제 하다 보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김진수 교수님을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유전자 가해라는 분야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면은 진짜 한국 처음 왔을 때 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저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죠. 그때 학생도 없고 테크니션 한 명 학교에서 지원 테크니션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기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empty lab 신드롬이라 그러나 그게 처음에 조교수들이 이제 겪는 그런 신드롬이죠. 이게 들어오면 그리고 수업도 제가 3월에 와가지고 수업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수업도 없어요.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요. 아주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유전자 가해 논문을 읽는 거예요. 나와서 하루 종일 논문 읽고 또 퇴근하고 또 와서 논문 읽고 퇴근하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논문을 읽었는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보이더라고요. 뭐가 이 분야에서 안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아니까 그다음에 뭘 하면 되겠다는 게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 미국에 뭐 일하는 그룹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좀 재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메일로 했더니 그 그룹에 답장이 왔는데 자세하게 내가 실험한 계획을 자세하게 디테일을 적어서 보내면 자기가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비슷한 거 하는 그룹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답장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김진수 교수님한테 또 다시 이메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런 거 좀 관심 있는데 좀 재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한번 만나자고 그러셔서 가지고 그때 가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분야의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파악하고 계셨고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김진수 교수님께서. 아무튼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분야의 문제를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논문을 한 6편 정도 같이 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약간 과학을 잘하려면은 한 번은 잘한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천진일 교수님 뭐 굉장히 이제 잘하시고 이제 사실 IBS라는 건 하늘의 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을 뭐 따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 김진수 교수님도 지금 IBS 단장을 하고 계신데 잘하신 분들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몇 해 보면은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별로 옷도 똑같이 입고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한두 번에서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인터랙션 하고 계속 만나고 해야지. 근데 그게 크게 안 달라요. 조금밖에 안 다른데 그 조그만 차이가 정말 그 뭔가 이제 큰 걸 이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한 6편 정도 논문을 쓰면서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뭐 했었고 뭐 김진수 교수님이 특별히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지는 그게 제가 대학원생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은 같이 일을 하면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유전자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다음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접근하는 것인가. 사실 저도 이거는 대학원생 때 되게 궁금했었어요. 대학원생 때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좀 들어보면 조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연구라는 거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건 DNA 에디팅하는 툴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DNA 에디팅 툴은 유전자 가입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금 NGS 테크닉에 의해서 유전체 연기설 정보가 우리가 리딩은 잘 되는 거 알고 있죠. 남은 거는 에디팅이거든요. 에디팅을 이제 하는 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유전자 가위는 이제 이렇게 특정한 시퀀스 인지해서 거기다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요.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를 돌연변이를 도입을 한다거나 혹은 호몰로지 다이렉트 리페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전자를 삽입한다거나 유전자 시퀀스를 바꿔주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IBS 강의 때 거의 다 얘기했던 거라서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던 2010년도 당시에는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라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걸 만들 수 있는 실험실이 몇 군데 안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진수 교수님 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10개 랩도 안 됐죠. 10개 랩이 뭐야. 하여튼 5개 랩, 하여튼 손꼽을 수 정도로 꼽을 수 있었는데, 징크핑거 뉴클레이즈인데, 지금은 저는 이걸 버렸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저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저거 어느 정도 안 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잘 워킹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프 타겟이 되게 많아요. 오프 타겟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자르지 않고 다른 데 자르는 걸로 오프 타겟이라 그러는데, 오프 타겟 이펙트가 얼마나 많냐면은, 저거를 이제 징크핑거 뉴클레이즈 치고 3일째 보면은 인델이 한 30%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더 키워서 10일째 보면은 인델이 3%, 2% 떨어져요. 그 말은 에디팅이 일어난 세포에서 오프 타겟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포가 죽어버린 거죠. 죽어서 안 크는 거죠. 그 정도로 오프 타겟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임상에 쓸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쌍가모에서 더 밀어붙이고 있죠. 임상에 쓰겠다고.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쌍가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걸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를 하다가 그 다음 탈렌이라는 걸로 제가 바꿨고, 그 다음에 크리스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옛날 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있던 걸 갖다가 버리기가, 저도 아까 이제 본전 얘기 말씀드렸는데, 버리기 쉽지 않아요. 하고 있는 거 이제 내가 오늘까지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버리고 새 거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어떤 경우는 버리는 게 맞고 어떤 경우는 안 버리는 게 맞는데, 되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옆에서 좀 친구가 와가지고 누가 조언을 해주면 좋죠. 누가 와가지고, 야, 별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내가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조금 재미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이 아픈데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와가지고 글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는 그냥 버렸어요. 과감히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이제 크리스퍼만 하고 있는데, 다들 크리스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캐스9의 구조를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를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연구는 일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이제 돌출해내는 게 연구예요. 새롭지 않으면은 연구가 아니죠, 사실. 기존에 있던 거였다가. 요즘 플러스 원 같은 저널에서는 노벨티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논문은 이 노벨티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노벨티가 가장 중요해요. 새로운 거. 새로워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거 어떻게 만드느냐?
저도 제 대학원 때 그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제가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것은 기존에 있던 정보에서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나오지 절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사이언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 다음 정보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지식과 정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야를 하실 거면은 그쪽 분야의 논문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저널 클럽을 하시든 뭐 이렇게 혼자 논문을 일단 친구랑 얘기를 하든 해가지고 그쪽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정보를 논문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 접근 방법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연구랑 비슷한 연구가 분명히 있어요.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해 나갔는지를 자기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접근했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은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연구 설계 방법, 제가 생각하는 연구 설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저런 아이디어를 얻는가? 그래서 아이디어는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커뮤니케이션 많이 강조하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이언스에서.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제가 뭐 할리먼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젊은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아주 이제 전도 유명한 그런 젊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사이언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현대에서는. 옛날에는 사실 과학의 역사가 되게 짧았죠. 뭐 하나 하려면 이제 실험하려면은 뭐 이렇게 되게 오래 걸렸고, 그래서 실험 툴을 갖고 있는 랩이 좋았는데 지금은 돈을 주면은 웨스턴 블라팅도 할 수 있고 돈을 내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유전자 가위도 툴 전에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럼 돈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연구를 해야 될 건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아마 여러분들 때는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봤는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한 게 거의 없어요. 뭘 했냐면은 잭슨에다가 생쥐를 주문했어요. 주문해가지고 생쥐를 교배해서 그냥 관찰했어요. 그래서 근데 네이처에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생쥐를 만드는데 그 생쥐를 주문한 거예요. 돈을 내고 주문해서 만들어서 그냥 관찰했더니 이제 뭐 스피커가 2개밖에 없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요즘은 아이디어의 세상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이메일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논문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오소들과 지금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거에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했던 실험 중에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혈액형을 바꾼 연구를 했어요. 왜 혈액형을 바꾸는 연구를 했냐면은 혈액형 같은 경우는 O형의 RH 네거티브가 유니버셜 도네요.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한 피가 되겠죠. O형의 RH 네거티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 보면 이국종 교수님 나오죠. 그 텔레비 보면 외과 이국종 교수님 나와가지고 되게 멋있게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이제 헬기 타고 가다가 저번에 제 텔레비 보니까는 딱 아이고 오늘 O형 혈액을 안 들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O형 혈액이 왜 필요하냐면은 응급 상황에 이제 혈액형 검사하긴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조차 없는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O형 혈액을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O형 혈액은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한 피가 되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만능 혈액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거의 99.9%가 RHD 파지티브라서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그게 그냥 O형 혈액만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O형의 RHD 네거티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에게나 수혈이 가능한 피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그러면 A형이나 B형을 O형으로 만드는 거는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논문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이언스랑 네이처바이오텍 각각 나왔어요. 물론 상업화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방법은 있는 거고. 근데 RHD 파지티브로 네거티브를 바꾸는 거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이게 알게 됐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진단 검사학과 이제 여기 김현욱 교수님이랑 이제 어느 날 오전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요즘 뭐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연찮게 그냥 뭐 혈액형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RHD 양성 음성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이제 디벨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고 그래서 혈액형 바꾸는 것이 필요한 거는 알고 있었고 혈액형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거는 저희가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유전자 가이드라는 걸 써가지고 혈액형을 그냥 바꾼 거예요. 아주 단순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석사 학생이 이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석사 와 있던 김영훈 학생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탈렌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이제 아직 크리스퍼가 막 나왔을 때라서 아직 저희가 탈렌을 쓰고 있었는데 탈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RH 유전자를 이제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망가뜨려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이게 우리가 원래 사용했던 페어란탈 에리스로블라스인데 여기서 유래된 낙가우 세포 탈렌으로 RHD 유전자를 망가뜨렸더니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RHD 음성이다. 이거는 RHD 양성이고 이게 파지티브 컨트롤, 이게 네거티브 컨트롤이거든요. 이게 RH 양성 P, 음성 P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양성이고 안 일어나면 음성이 됐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했던 예를 좀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최근에 한 연구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했던 연구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유전자 가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CPF4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CPF4는 2015년도에 펑장 그룹에서 나온 그 논문이에요. 저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콜드스프링 하버 컨퍼런스에 갔는데 펑장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가이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 언퍼블리시 데이터를 발표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정말 멋있었죠. 언퍼블리시 데이터만 쫙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캐스9이 아니고 새로운 유전자 가이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거를 연구를 해봤다. 그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언퍼블리시라고 해놓고 학회 끝나는 날 퍼블리시 했어요. 사실은 억셉티드 된 건데 그러니까 아주 뉴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 분야가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CPF1이 나왔을 때 그럼 저거를 갖다가 빨리 이제 저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으면 이 분야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궁금해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궁금해하는 건 남들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나도 저게 새로 나왔는데 저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궁금해하고 남들도 궁금해해요. 다 생각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빨리 해봤어요. 한국에 이제 그때 오자마자 바로 이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CPF4는 갖다가 일단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 방법으로 이제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우리가 CPF4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 RNA 클로닝해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이드 RNA 인코딩하는 플라스미드랑 CPF4를 전달하는 플라스미드를 갖다가 세포에다가 동시에 처리하죠. 그리고 3일 정도 있다가 우리가 세포를 이제 걷어서 PCR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딥시퀀싱 하거나 T7이 어세이를 하게 되면은 CPF 유전자가의 활성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어요. 저게 이제 익숙한 대학원생이 한 2주에 20개 정도 할 수 있어요. 2주에 20개. 그리고 석사 학생이 하면은 저거 하나 하는데 한 2달 걸려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 2달 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 고년차 가면은 한 2주에 20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방법이 2주에 20개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한 좀 분석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혹은 수만 개까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2주에 20개 할 수 있으니까 2만 개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200주가 걸리나요? 아무튼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지금의 그때까지 평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내수공업에 가깝다 생각했어요.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일단 문제를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직감을 했고 그다음에 푸는 방법을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가이드 LL을 하나 만드는 대신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전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전자 가입 분야에서 저희가 유전자 가입 분야에서 이렇게 시퀀스 이렇게 대량으로 평가할 때 쓴 거는 저희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CPF4는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PCR을 증폭한 다음에 이제 딥 시퀀싱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전에 그 라이브러리 한 논문을 제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저희 학생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스 방법으로 이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자세한 건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올리고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이스루폿으로 이제 저 실험을 하면은 한 번에 거의 수만 개의 유전자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어요. 실험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얼마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개발한 방법이 효율이 높은가를 봤는데, 이 실험 재료비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1개나 10개 평가할 때는 빨간색이 이제 우리 방법이고 파란색이 기존의 방법인데 기존의 방법이 더 저렴합니다. 근데 수백 개가 넘어가면은 우리 방법이 더 저렴하게 되겠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레이버. 그러니까 이게 PCR하고 이게 다 레이버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방법은 뭐 1개든 10,000개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00개 정도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은 이게 10과 1000이니까 100배 정도 차이 나요. 100배면은 되게 큰 차이입니다. 100배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한 명의 대학원생이 6년 동안 할 일을 갖다가 2주 반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100분의 1로 줄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은 보면은 대량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 방법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연구를 해서 이제 대량 검증법을 개발한 거죠. 근데 이제 속도도 중요한 게 저걸 할 때 저희가 논문을 막 서브미션하고 딴 데 보내고 있는데 다른 그룹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를.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빨랐어요. 빨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논문이 이제 게재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유전자 가위를 예측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저거 같은 경우도 이제 대량 검증법도 실험을 결국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예측하는 거죠. 대량으로 유전자 가위 활성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딥러닝, 뭐 알파고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딥러닝의 가장 큰 이제 매력은 뭐냐면은,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 게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혹시 사진 찍으면 구글로 많이 전송되잖아요. 아마 구글이 다 모아가지고 딥러닝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도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아야지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단 많이 모았어요. 데이터를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하이스루폿 방법으로 모으고,
하이스프만 모은 다음에 이제 서울대 윤석로 교수님한테 보낸 거죠. 윤석로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공대에 계신 분인데 유전자 가위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고 근데 딥러닝은 되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딥러닝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잘하시는 분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딥러닝을 한 거죠. 딥러닝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X축이 우리가 이제 딥러닝 모델로 만든 모델로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거고 Y축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하나씩 PCR로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정답이죠.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 100개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100개 만드는 것도. 이제 인디비주얼 평가할 때도 되게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잘 맞았어요. 0.87 정도로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죠. 0.87 뭐 1이 아니니까 낮지 않겠냐 생각하시지만 바이올로지에서는 여러분들 실험할 때 딱 클린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마 실험을 반복을 해도 0.87이 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손이 안 좋으면. 그래서 사실 0.87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계의 수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웬만한 사람이 실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딥러닝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공개를 한 상태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전자 과의 활성화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정밀한 유전자 과의 활성 예측을 해내는데 이제 뭐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게 이런 거 알려져 있었죠. 예측이 필요하고 대량 데이터는 얻었는데 딥러닝을 이제 갖고 온 거죠.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수행한 거죠. 근데 저희가 논문을 내기 전에 딥러닝을 쓴 논문이 없었냐? 있어요. 다른 논문. 네이처 바이오텍도 있었고, 네이처 메서지도 있었고, shRNA나 다른 쪽으로 했던 사람들이 프로테인, DNA 인터랙션 이런 거 볼 때 다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읽어본 거예요, 저는. 읽어보고, 거기서 쓴 방법을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계속 논문을 읽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힘든데, 뭐 해야죠. 뭐 새로운 걸 개발하려면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캔서를 타겟팅하는 걸 하고 있는데,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서는 생기는 게 캔서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드라이버 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드라이버 진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KRAS라는 드라이버 진이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데 KRAS가 어떤 거냐면은 되게 오래됐어요. 저거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었는데 저게 이제 아마 처음으로 발견된 그 프로토 온코진일 거예요. KRAS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KRAS 유전자는 그래서 KRAS 유전자에서 나오는 KRAS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세포 바깥쪽에 있는 그로스 시그널이 있으면 그걸 세포 안쪽으로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중간 매개체 중간에서 그걸 전달해주는 일종의 메신저죠. 메신저.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바깥쪽에 성장 시그널이 있어도 세포 안쪽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가 자라질 않아요. 프롤리퍼레이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저 KRAS가 없으면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 엠브리오에서부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고 사람이 죽게 되겠죠. 모두가 갖고 있는데, 근데 이 KRAS의 돌연변이가 운이 나쁘게도 돌연변이가 생기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뭐 한 세포에서 이게 뭐 없어지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만 죽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 KRAS 유전자의 gain of function mutation, 즉 저게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 바깥쪽에 그로스 시그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로스 시그널을 세포 안쪽으로 보내줘요. 그럼 세포가 계속 survival and proliferation 하는 거죠. 성장과 증식을 계속하면은 캔서가 되겠죠, 결국. 그래서 수많은 캔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돌연변이들이 알려져 있었고, 이 아주 운이 나쁘게도 이 뮤턴트 KRAS 프로테인은
저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스몰 몰레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걸 막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시면 아마 억만장자가 될 겁니다. 빌리어네어가 될 거예요. 근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저걸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20년 넘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제 똑같이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틴을 타겟팅 하지 말고, 프로틴이 저렇게 돌연변이 프로틴이 나오는 원인은 돌연변이 DNA 때문에 그렇거든요. 돌연변이 DNA를 그냥 타겟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쉽죠. 사실 저희가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이제 DNA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타겟팅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뭐 스크린 쫙 해가지고 활성이 가장 좋은 거를 골라냈어요. 가장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튜머 모델에다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김원주 박사가 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튜머 케라스를 갖고 있는 튜머 셀을 이용해서 튜머 셀을 그 누드 마우스에 찌르면 튜머가 만들어지거든요. 2주 정도 기다리면 튜머가 만들어져요. 그 튜머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캐스9과 가이드 RNA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이 전달한 그룹인데 이렇게 튜머가 자라다가 이니비션 돼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끝에 보면 또 자라긴 해요.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실험이 끝날 때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이게 컨트롤이고 이게 튜머가, 우리가 이제 캐스9과 가이드 RNA 전달한 그룹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튜머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튜머를 완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근데 이제 튜머 사이즈를 줄이는 것만 해도 그 임상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튜머 사이즈를 줄이면은 예를 들면 6개월 살 수 있는 사람이 9개월이나 1년을 살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튜머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항암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방사선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이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걸 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완치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같이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이제 이 어프로치를 우리가 KRAS 와일드 타입 튜머에다 해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말인즉 KRAS 와일드 타입 튜머든 KRAS 와일드 타입 셀이든 와일드 타입 일반 세포는 이제 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튜머 세포와 일반 세포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처음 보여준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항암 치료가 튜머 세포랑 정상 세포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이 사실 어려워요. 근데 둘 다 같은 데서 왔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데, 뭐 튜머 세포가 조금 더 방사선에 더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자라니까 그 케모세라피 하는 그런 약제에 더 빨리 DNA 뭐 데미지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빨리 죽고,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상 세포도 많이 죽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텔레 보면은 그 뭐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이 머리 다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은 튜머 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 중에서 좀 빨리 성장한 세포들은 또 죽게 돼 있어요. 같이 데미지를 받는데 그걸 이제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구별은 뭐 그래서 최근에는 이뮨 테라피를 이용해서 또 이뮨 테라피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튜머 세포를 갖다가 구별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구별을 근데 꽤 잘해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효과가 아직 100%가 아니어가지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연구가 앞으로는 어떤 실험실을 추구하냐. 사실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실험실은 사실 저는 이제 테니어도 받았고 해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한 달 동안 좀 놀았어요. 사실 1월 달에 테니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놀다가 근데 놀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다시 열심히 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는 테니어 받았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좀 잘 가르쳐서 이제 좀 잘 자라나게 하는 게 제 이제 임무라 생각하고 있고, 천정진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IBS 그거랑도 이제 저희가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실험실을 좀 그래서 뭐 이렇게 학회를 보냈더니 학회에서 열심히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기도 이렇게 가서 근데 이렇게 IBS 보면 이렇게 열심히 연구도 하고 아까 보면 뭐 음악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IBS 교수로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노는 것도 놀 때는 이제 저는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서 놀라고 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그 학회를 갔는데 이제 굳이 지도 교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사주셔도 그냥 카드만 주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카드만 드리고 저는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놀더라고요. 굳이 다 커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 학생들 이렇게 연구도 잘해야 되니까 연구도 이제 받아오면 저도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뭐 옛날에 학생이 적을 때는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받아왔는데 지금 학생이 좀 많아져가지고 1년에 뭐 몇 개씩 이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을 받아오고 있고 아마 IBS도 이런 상 받는 학생이 많을 텐데 어쨌든 이게 저희 뭐 연세대학교인데 여기 이제 저희 실험 IBS는 여기 있고 저희 실험도 여기 있고 둘 다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 이제 병원에서 그냥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발표할 때 쓰라고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보이는 걸 줘가지고 어쨌든 하여튼 저기 하여튼 열심히 보시면 여기 보입니다. 여기 뒤에 있고 여기 있고 해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점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델리버리가 100%가 안 돼요. 렌티바이러스를 이제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캔서 세포의 전달을 100%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델리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가 효율이 100%가 아니에요. 저희가 거의 90% 넘는 거 썼음에도 불구하고 100%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 캔서 세포를 죽일 수는 없고 하나의 방법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인젝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특별히 렌티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은 계속 인젝션 하면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또 돌멩이가 떠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캐스나인을 만들고 또 인젝션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완치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같은 논문에서 콜론 캔서를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페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론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근데 이제 판크레아틱 캔서 같은 경우에는 뭐 90% 혹은 그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쪽 셀라인에서도 저희가 일단 썼던 건 콜론 캔서 셀라인을 썼었고요. 판크레아스는 아직 안 써봤는데 뭐 써보면 더 재밌는 뭐 비슷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구 주제를 떠올리실 때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새로운 게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 때는 잘 안 떠올라요. 뭐 그 학생 때 떠오른다고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떠오르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그래도 대충 약간 뭐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뭐 해서 하면은 근데 떠오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조금은 노블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안 떠오른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학생 때는 잘 안 떠올랐고 요즘에 조금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거를 하셨다는데 혹시 그 전화 통화의 시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먼저 뭐 어디 학회를 간다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방법 하셨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도 교수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제일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지도 교수님, 이정 교수님과 천주 교수님한테 잘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학회 같은 거나 사실 학회 같은 거 학생 때 가면은 교수님들이 잘 상대를 안 해주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쪽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그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나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던 뭐 그런 얘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발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한 번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내가 무슨 아이디어 있다고 해서 연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섭렵하는 데는 한 뭐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랩을 처음 차린 다음에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지는 않고 선배랑 붙여가지고 선배 하는 걸 보조하면서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두 개 다 해봤는데 지금 한 10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냐면 결과는 처음부터 제가 프로젝트를 준 학생보다 선배를 도와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논문이 더 빨리 나와요.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도와주면 코어스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 선배 거 도와주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빨리 배워서 그 다음에 논문을 처음부터 제가 프로젝트 하나 주고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은 랩에서 들어오면 일단 배우게 하는데 배우는데 한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